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여야 4당이 의총을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시작부터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한 표 차이로 추인에 성공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혀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첫 대면으로 대북 제재 틈새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이 연속으로 전해드리는 가짜 장애인 국가대표 보도와 관련해 시력이 더 나쁜 것처럼 속여 다른 대회에도 나간 선수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결함 논란에 휩싸인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미국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오늘 5월로 예정됐던 국내 출시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이나 비상구로 알고 열었다가 낭떠러지에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현장이 많은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내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합의안을 마련했으니 그 다음 순서는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추인하는 겁니다. 오늘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4당 모두가 추인을 받았고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늘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 등 3가지 법안을 330일 내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총 40여 분 만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일부 양보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게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를 평가했습니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다음부터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이 많은 민주평화당에선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지방과 농촌 지역, 낙후 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박수로 가장 먼저 추인을 마친 정의당은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여야 4당 합의안 추인에 대해 대환영이란 입장을 밝힌 반면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남은 절차를 의식한 듯 공식적인 반응은 삼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바른미래당이었죠.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추인 찬반이 팽팽했으니까요. 4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2차례 표결을 거쳐 결국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12대 11, 한 표 차이로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알려드릴 게 있다.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전부 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가까스로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합의안뿐 아니라 추인을 위한 표결 방식을 놓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합의안 찬성파는 출석 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주장하며 대치했고 결국 표결로 다수결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한 표 차이로 추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당 지도부 예상과와 달리 바른정당의 의원 8명과 국민의당 출신 김중로, 이태규 의원과 함께 추가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4시간의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안은 통과됐지만 한 표 차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제 각 당이 추인을 거쳤으니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려면 2곳의 상임위를 거쳐야 합니다.
정계특위와 사개특위인데 특히 사개특위는 여기 소속된 바른미래당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추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고 따라서 이 두 명은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투표할 수 있거든요. 박유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야 사당이 동의한 선거제와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 남은 절차는 한계입니다. 각 법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가, 공수처 법안은 사법개혁특위가 다루는데 각각 18명으로 구성돼 있어 특위마다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개특위는 12명이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어 수월하지만 사개특위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은 절대 반대 입장이고 사개특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8명과 민주평화당 1명만 확실한 찬성파인 만큼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 중 1명만 반대해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일단 오 의원과 권 의원은 공수처에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대한 두 의원의 소신을 알고 있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추인이 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느냐 마느냐 국회와 청와대의 눈이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의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12대 11로 통과되면서 오늘따라 이현주 의원이 많이 거론됐죠. 당원권 정지가 안 됐다면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결국 이현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유승민 의원까지도 당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에 이어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연일 갈등을 빚었던 이현주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라는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다며 더는 당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며 보수 대통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인 유승민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추인을 두고 자괴감이 든다며 당 운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과 이준석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당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탈당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인을 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확정 소식에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로 향해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농성한다고 하던데 시작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밤 이곳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절차에 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안을 추인했고 한국당의 의원총회는 또다시 소집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 아니라 이건 퇴보입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원내 투쟁까지 벌이며 청와대로 옮겨 본격적인 장애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이 2차 장애 집회는 물론 원내외 투쟁에 돌입하며 전국은 걷잡을 수 없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쯤이면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수행단만 230명. 이미 북한 실무진과 경호팀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 전용 차량도 시내에서 목격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로 대략 하루가 걸리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후쯤 러시아로 출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 기간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일행은 국경도시 핫산을 거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만찬에서 첫 대면을 한 뒤 모레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하고 26일에는 현지 시차를 소화한 뒤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탈 벤츠 전용 차량은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을 드러냈고 주차장에는 흰색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겸 회담 장소인 극동연방대학교 근처에는 북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북한 경호원과 러시아 요원들은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아예 대학교 내 호텔에서 며칠째 머무르며 막바지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극동연방대학교는 시내에서 떨어진 루스키 섬에 위치해 다리만 통제하면 철벽 경호가 가능해 김정은 위원장에겐 최적화된 곳이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번 수행단 규모는 230명 정도로 의전 담당자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과 리용우 외무상, 최선희 부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려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나서기 힘든 중국 대신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대북 제재 돌파구로 삼으려는 겁니다. 이미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유도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을 6월 말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는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려워지자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대북 제재 돌파구를 찾겠다는 개선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러시아 하원 대표단이 방북하자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 11,000여 명의 체류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북러 국경 지역인 두만강 다리 건설, 북한산 화장품 수출 판매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im Jong-un suspects that he may be able to find some comfort in Moscow as a way to relieve both his political isolation and perhaps his economic difficulties. 북러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다목적 이유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배우 윤지호 씨가 지인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작가는 윤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SNS 등을 통해 윤 씨와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김수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자연 리스트를 본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오늘 김수민 씨를 대리하여 윤지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인 김 작가는 지난 3월에 발간된 윤 씨의 책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과거 윤 씨를 통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윤 씨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물건을 수령했고. 김 작가의 고소 직후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작가와 나눈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김 작가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뒤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한편 장 씨 사건을 재수사 중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장 씨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찰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한편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윤지호 씨는 얼마 전 경찰이 제공한 비상 호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었죠. 경찰은 조사 결과 기기 고장이 아니라 조작 오류였다면서 그래도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출입문 틈에서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리고 욕실 환풍기는 부서져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기를 눌렀는데 작동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던 당시 윤지호 씨의 임시 숙소 내부 모습입니다. 현재 제가 체감하는 신변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인식하고 판단하여 윤 씨에 대해 공식 사과까지 했던 경찰은 호출기 미작동 원인과 신변 위협이 실제 있었는지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윤 씨의 스마트워치 비상 호출기 오작동은 조작 오류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작동하려면 버튼을 1.5초 이상 눌러야 하는데 윤 씨가 처음 2번은 이보다 버튼을 짧게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호출 버튼을 누를 때 거의 동시에 맞은편 전원 버튼이 눌러지는 바람에 바로 취소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 호출 시 전원 버튼을 같이 누르더라도 취소되지 않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가 신변 위협을 느꼈던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해서도 CCTV와 지문 감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등 범죄 흔적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MBN이 심층 취재 중인 가짜 장애인 국가대표 소식입니다. 실제보다 눈이 더 나쁘다고 속여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로 나간 선수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며 국가대표로 나가 메달을 땄는데 그 뒤에 운전까지 하고 다녔거든요.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들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등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선수와 감독, 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눈이 나쁘다고 속여 국가대표로 부정 출전한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몇 년 전 장애인 대표팀을 이끌고 패럴림픽 등에 나갔던 국가대표 유도팀의 한 지도자가 MBN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어차피 내가 수준했으니까 아무나 해라. 아무나 했으니까. 우리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한 중간쯤에서 된다 해라. 지도자의 말대로 눈이 안 보인다고 한 선수는 당시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었는데 어이없게도 메달 획득 이후 운전면허를 따 운전까지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학생에게 안 나왔어. 보니까 갑자기 걔가 운전을 하고 너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 보였었던 친구였던 거지. 이 지도자는 국가대표 장애 등급 조작이 심지어 1990년대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한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는 어설픈 장애인 연기를 하다가 결국 현지 의사가 이의 제기를 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운전 다 계산하는데 이거 있는 거야. 앞에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의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도 등급 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안주하고 있겠죠. 왜냐면 나는 국가대표가 안 됐었으니까 나는 또 피해갈 수 있겠지. 선 출신들의 선생님들 또 포섭을 해서 데리고 왔었거든. 장애인 선수 부정 출전이 한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를 넘어 폭넓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장애를 가진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국제 스포츠 장애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사전 검사는 맨눈 시력과 교정 시력, 시야 등을 안과 전문의가 체크해 적고 사인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양식을 갖고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 가서 국제 등급 분류사에게 대회 출전이 가능한 전맹, 준맹, 약식 중 하나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에서도 생각보다 검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게 국제대회에 참석했던 이들의 전언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사전 검사지를 갖고 현지에서 안 보인다고 연기를 하면 부정 선수를 걸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경찰이 국내 안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애 선수들이 일부러 저 먼 경남까지 가서 검사를 받고 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이어서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에 있는 한 안과병원. 국내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주로 사전검사를 받는 병원입니다. 그 장애인 등급 그 선수들 그거 받으러 많이들 오나요? 스포츠 등급은 원장님이 가능하시고 장애 등급은 서울에도 이런 병원이 한 곳 더 있는데도 이곳까지 원정을 오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MBN과 접촉한 한 전직 유도 지도자는 이곳이 서울 지역보다 원하는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장애 등급을 이제 시키는 내가 였단 말이에요. 의장이 감독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시각장애 판단은 다른 장애와는 달리 당사자의 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시신경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석연찮은 점을 포착한 경찰도 지난 2월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시설이 좋고 상시로 검사받을 수 있어 입소문이 많이 나서 찾는 것이라며 병원의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핵심은 별장 동영상, 성범죄 혐의입니다. 검찰이 동영상에 담긴 CD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을 불러서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발견된 곳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사기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성 권모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어제 권 씨를 불러 7시간 동안 동영상 CD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 씨 차량에서 나온 동영상이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만큼 성폭력 혐의 규명의 시작점인데다 이 영상을 경찰이 언제 입수했는지는 청와대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언제 줬냐, 그거를 왜 줬냐, 그리고 무슨 청탁을 했냐, 내가 무슨 청탁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검찰은 권 씨가 과거 윤 씨와 내연 관계에 금전 관계가 얽혀 있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유통시키고 파급시키고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하더라고요. 피해받은 거 보상받으려고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없어요. 검찰은 권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성범죄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단에 소환됐습니다. 윤 씨를 구속해서 압박하려는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윤 씨. 어떻게 될까요? 안병옥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의 윤중천 씨가 검찰청사 로비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 수사단에 출석한 겁니다. 약 2시간 뒤에 다시 나타난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결정 성적 때랑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가 입을 굳게 다문 것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움직임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씨가 검찰 수사가 본인 진술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불구속 수사를 압박하면서 수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차량에 감금하기까지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담배를 피우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 경찰 승합차가 들어서고 수갑을 찬 남성이 형사들과 함께 내려서 걸어갑니다.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범행 장소로 경찰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20대 여성 B씨를 부른 뒤 B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알 수 없는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차량에 감금된 여성이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면서 범행은 끝났습니다. 경찰차 왔었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며칠 전에 한 대는 돌고 한 대는 서 있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이곳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간이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량에서도 일회용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 A씨를 강제추행과 감금,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B씨에게 준 담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비상시 탈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열면 낭떠러지.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소식 여러 번 보도해드렸죠.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락 위험성이 높은 낭떠러지 비상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은 내년에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전남주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 2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사람이 추락합니다. 지난 14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남성이 3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노래방 2층에서 남성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건물에 있는 비상구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인데 비상구에는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법을 손질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 난간과 경고 문구, 경고음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25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다 보니 여전히 정비를 못한 곳이 많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층에 비상구가 있지만 발코니 같은 난간이 없다 보니 추락 사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물 비상구를 열어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3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사람 떨어지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우리는 맞아요. 많이 술 취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추락 사고를 막으려고 문을 잠그거나 의자로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아예 비상구를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상구 문을 잠그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비상구는 대피를 위해 항상 열어놔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아무래도 안전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전 책임성이 업주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비상구 추락 사고는 전국적으로 6건이 발생했는데 1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국의 다중이용업소 19만여 개 중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아직도 7만 개가 넘지만 관련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8개월이 남았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 세력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 2심에서는 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보수 진영 인사로 꼽히는 변희재 씨는 지난 2013년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이 지사를 종북 세력,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 혐의 등의 표현으로 13차례에 걸쳐 비난한 겁니다.
이 지사는 변 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종북이란 표현은 부정적 의미이고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변 씨가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북이란 말이 포함됐더라도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종북이라는 말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변 씨는 이 지사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희생자 4명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치료비와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억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진주 참사의 가장 어린 피해자인 12살 금모양의 영정이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함께 변을 당했던 할머니 64살 김모 씨도 어린 손녀와 함께 세상과 작별을 고합니다. 하가의 꿈을 키우던 교정을 둘러보고 정던 선생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마주한 어린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낍니다. 딸을 지키려다 중상을 입은 상태로 화장장에 선 금량의 어머니 모습에 주변은 다시 한번 숙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딸을 함께 잃어버린 아버지의 어깨도 축 늘어졌습니다. 시각장애를 겪으면서도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18살 최모 양과 58살 이모 씨의 연결식도 함께 엄수됐습니다. 한편 협상 진통을 겪었던 중상자 치료와 생활비 지원안을 관계부처가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과 중상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상설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 해결해준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구조금과 장례비 지원, 유족과 피해자를 위한 성금모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을 포함해 아동 관련 기관을 조사한 결과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운영자나 취업자가 21명이 나왔습니다. 범죄자는 운영은 물론 취업도 할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이 구멍을 이용한 겁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이 어린이집에선 교사 한 명을 해임했습니다. 원장도 몰랐던 범죄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르고 여기 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다른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6년 12월부터 일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범죄자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2017년 7월에 난 판결은 2018년 5월 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동학대랑 성범죄 관련해 조회를 해요. 그때는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와서 채용을 한 거예요. 정부가 지난 2월까지 조사한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나 취업자 205만 명 중 범죄자는 어린이집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이미 2017년 12월 1차 조사 때 30명을 적발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점검 확인을 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한다지만 범죄 혐의자가 유입될 수 있어 부모는 늘 불안합니다. 알 수는 없죠. 우리 애들도 작년부터 갔기 때문에.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지난 고성 산불 이후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여야 모두 국회 처리를 약속했었죠. 하지만 패스트 트랙과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해당 상임위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간 대치 속에 회의에 아예 불참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위를 진행하려 하자 갑자기 나타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오늘 상황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금 경위가 와서 끌어내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한국당에 불참해도 자당 의원 5명에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항의에다 도움을 받아야 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총회 때문에 참석이 늦어지면서 결국 회의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회의를 산회할 예정인데요.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치 속에 소방관의 국가직화 논의가 첫걸음부터 삐걱대면서 또다시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를 못 믿는 걸까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정계 복귀와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기자 간담회였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유시민 이사장의 정계 복귀 여부였습니다. 총선 역할론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 이사장은 직업 정치를 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직업으로서 정치를 완전히 떠났고 시민으로서의 정치는 다른 모든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하고 있죠. 제가 진짜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대선 주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순위가 자꾸 내려가 사라져주길 바라고 있다며 대권 도전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람들과 정서적인, 지적인 교류를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것도 아주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무현의 재발견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행사는 다음 달 23일 봉하마을 추도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리털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국과수가 마약 반응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어제 국과수로부터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박 씨로부터 채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박 씨의 소변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박 씨는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고 필로폰은 다리털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입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가 마약을 사는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경찰은 박 씨가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추궁해왔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 전 기자회견 때부터 자신의 혐의를 한결같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마약 검사 결과 등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종교적 이유로 총을 드는 걸 거부한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총을 쏘며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한다면, 입영 통지를 받기 불과 11일 전에 입영 거부를 주장하는 종교의 신도가 된다면, 또 법원이 병역 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어쨌든 군과 관련돼 있으니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결과부터 말하면 이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게임이야 직접 총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잠깐 할 수도 있는 거고, 입영 직전 입교를 했다 해도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믿을만 하고, 또 군과 관련 없는 대체 복무제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 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헌법에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가치가 파멸될 것이라고 여기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구체적인 걸 뜻하는데, 어찌됐든 양심이란 실제하는 게 아니기에 사람이 판단하기엔 참 애매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 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헌재가 지난해 6월 대체복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 2심 총 135건 중 유죄를 선고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굳이 자신의 신념까지 저버리면서까지 군대에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엄격한 의무를 너무 너그럽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또 법적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판단을 내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군에 입대한 장병은 22만 명, 지금 전국 법원에선 710건의 종교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 사회 청년들이니만큼 개인의 자유도 또 국방에 대한 의무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상대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더 세심한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 결함 논란이 제기되는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기자들에게 홍보용으로 돌린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액정 화면 한쪽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깜빡거립니다. 갤럭시 폴드를 미리 받아본 미국 CNBC 기자는 이 후기 영상을 올리며 사용한 지 이틀 만에 고장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미국 기자는 화면이 완전히 깨졌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화면 고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결국 삼성전자는 오늘 26일로 예정된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당장 홍콩과 상하이에서 계획했던 언론 대상 브리핑 행사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회수했다며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화면 손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 폴드의 화면을 덮고 있는 보호 필름이 플라스틱 소재여서 쉽게 파손될 수 있고, 특히 화면이 접히는 부분은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그 위쪽과 아래쪽을 통한 그 약간의 그 기계적인 손상과 이물질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기한다고.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 이렇게 분석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함 논란이 계속되며 오는 5월로 예정됐던 갤럭시 폴드의 국내 출시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똑같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원래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에겐 이사비나 영업 손실 비용을 주고 원래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겐 이를 안 줬죠. 서울시가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아현 2구역 단독주택 세입자가 강제 철거 신세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전부예요. 우리 아들이 그냥 계속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단독주택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 평균 1,000만 원 안팎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세입자 간에는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고 세입자들은 철거 및 이주 시점에 이르러서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 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부여됩니다. 거주하던 지역에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잔여 물량이나 빈집으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손실 보상을 하는 사업자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강인이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다시 소속팀으로 복귀해야 할지도 모르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A대표팀 소집 이후 한 달 만에 이강인은 이번엔 연령을 달리해 20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준비를 위해 소집된 대표팀에 이강인이 조기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 합류하자마자 변수가 생겼습니다.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이강인과 같은 위치에서 뛰는 체리셰프 선수가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강인의 대표팀 조기 소집에는 구단이 이강인의 복귀를 원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시아는 앞으로 정규리그 5경기에 스페인 구강컵 결승전, 유로파리그 4강전 등 중요한 경기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장 이강인이 복귀하더라도 주전으로 뛸 순 없겠지만 교체 멤버가 절실한 발렌시아로서는 선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월드컵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일단 여기 대표팀에 왔으니까 대표팀에 집중하고 월드컵 가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이강인의 소속팀 복귀라는 돌발 변수가 4강 신화 재현을 노리는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요. 공인구 반발 개수를 낮춘 효과인지 홈런 수가 급감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런데 관중 수도 함께 줄었네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구자욱이 홈런을 직감한 듯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런데 타구는 살짝 못 미쳤고 로하스의 엄청난 호수비에 걸려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구자욱의 표정이 올 시즌 타자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전엔 홈런이 될 타구가 담장 앞에서 잡히기 일쑤입니다. 극심한 타구 투자를 완화하려고 공인구 반발 개수를 줄인 탓입니다. 타구 속도와 비거리가 감소하면서 경기당 홈런 수가 1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타율도 2푼 이상 뚝 떨어졌고 경기당 득점은 6년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중심이 안 맞아도 한 번씩 이제 넘어갈 만한 공들이 이제 안 넘어가고 진짜 정확하게 이제 스팟에 맞춰야지 정말 좋은 타구가 나오니까. 사실 올 시즌 타율이 프로야구 통산 기록에 더 가깝지만 최근 워낙 뜨거웠던 공격 야구에 익숙한 팬들에겐 다소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관중 수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만여 명 줄었습니다. 화끈한 홈런쇼 대신 빠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야구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중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남 해안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 내일 오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최고 3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이 초속 1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구름대는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선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낮에 소강 상태에 든 후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아침에 1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내일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다시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2마리의 고릴라.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이 참 신기하죠. 이 고릴라들은 각각 생후 2개월, 4개월 됐을 때 밀렵꾼에게 어미를 잃고 발견됐는데 그 뒤 10년 넘게 키워준 단속 반원들을 부모처럼 여기다 보니 셀카를 찍는 사람의 행동까지 다 따라하게 된 겁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고릴라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신기해하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